원유랑 증시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에 대해서도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화면을 볼게요. 화면 봤더니 지금 WTI 유가 일봉인데 무너졌죠. 한 43달러 위에서 44달러 가기 직전에 무너지면서 37달러를 붕괴를 잠깐 하다가 지금 37달러에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달러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17% 정도 하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유는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월봉을 보면은 최정점에 있을 때는 7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 2018년 그 정도까지 갔었다가 이제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면서 한번 크게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60달러에 있었어요. 60달러로 또 방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또 크게 붕괴를 하고 지금은 이제 40달러를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산유국들의 어떤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은 60불 정도가 나와야 제일 적정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40달러에서 또 무너져 가지고 37달러다 그러면은 좀 많이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린 찾아야 되죠. 왜 내려갔을까? 그리고 더 내려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그럼 이게 증시랑 어떤 연관이 있을 거냐,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유가랑 증시의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그쯤에 이제 증시가 무너졌었어요. 전 세계 증시가 한번 꺾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조금 경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무너질 때 보다시피 이제 원유도 굉장히 한 3개월 정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 증시도 3개월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유가 반등을 줬고 4개월 동안 상승 반등을 했고 증시도 4개월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흐름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증시가 보통 그때 한 2달에서 3달 정도 하락했었고 원유 같은 경우도 3달에서 4달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천천히 찾아보자면은 지금 오펙의 감산 규모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유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10달러에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감산 합의를 합니다. 이 감산 합의를 해서 또 4월, 5월, 6월, 7월 지금 4개월 동안 970만 배럴을 감산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똘똘 뭉쳐서 나 100만 배럴, 너 100만 배럴, 너 50, 80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가지고 쿼터를 정해가지고 우리 평소 생산량에서 이 정도는 생산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죠.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수요가 줄었어도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냐. 그래서 4개월 동안 됐었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가격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서 이득이라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판매량 자체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매출 자체가 타격이 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월부터는 200만 배럴을 생산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산량이 770만 배럴이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줄이기로 했어요. 190만 배럴을 더 늘리기로 합니다, 생산을. 그래서 이 감산 규모가 더 줄어들어요. 580만 배럴을 줄어들이기로 하고 그렇게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기로 한 다음에 5월부터는 이제 다시 다시 정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결국은 뭐냐면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도 나 지금 더 이상 줄이기 힘드니까 점점 늘려갈 거야. 뭐 그때쯤 되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늘리고 있습니다. 왜? 늘려야 자기들이 돈이 버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생산량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건데 그만큼 수요가 같이 늘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뭐 코로나를 통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유가가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2017년에는 9,699만 배럴, 그리고 2018년에 경제가 좀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9,821만 배럴로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뭐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갑니다. 9,967만 배럴 소모를 했어요. 거의 1억 배럴 가까이 찍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되는 양이 9,072만 배럴입니다. 거의 9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이제 2017년 수준으로 해서 9,772만 배럴 정도를 소모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20년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하지 않으면 원유가 폭락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였던 거고 2021년에는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석유 가격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감산량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이거저거 비슷하면은 오로지 공급과 수요로만 봤을 때는 유가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겠냐. 유가가 최근에 하락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이행이,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뭔가를 던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많이 꼬였습니다. 6월 달에 원유가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원유를 수요보다 많이 사들입니다. 어차피 경제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떴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많이 사들였었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중국 이제 좋아지나 보다라고 해서 또 투자를 했었고, 중국 증시가 7월부터 올랐었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7월, 8월에 미국산 원유 2천만 배럴을 수입하라 해가지고 무역 협상 이행 1단계를 실행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사들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WTI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산 원유를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를 위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산 원유를 사들이니까 미국의 유가가 방어가 되겠죠. 미국의 유가가 방어가 된다는 건 뭐냐면 트럼프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인 정유 그리고 셰일 업체들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을 할 데가 없었는데 트럼프 덕분에 중국으로 팔 수가 있었잖아요. 강매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끝났어요. 2천만 배럴 수입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아시아 원유 제품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원유를 사왔어요. 그럼 그걸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우선 싸다고 사왔는데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나고 지금 항구 앞에 유조선이 대기하고 있고 원유 저장시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원유 가격이 하락할 만한 소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이미 벌써 7월, 8월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9월 중순에서야 이 이슈를 터뜨리는 것도 의심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9월, 10월에 원유 구입이 이제 40% 축소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고 여기에 딱 또 사우디가 이제 물고 들어가죠. 열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유 정제 시설이 중동산 석유를 구입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강매를 하니까 그럼 누군가가 못 팔 거 아니에요. 사우디산 거. 중동산 석유가 판매량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러는 거죠. 10월부터 우리 할인해 줄 테니까 우리 거 사라고 하는 거죠. 치킨 게임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게 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고요. 또 이제 원유 감산 동맹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17일 날에 오펙 회의가 열리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 이제 모니터링 회의예요. 큰 회의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징징거림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혹시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이라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는 감산 못하겠다. 원래 지금 계획상으로는 580만 배럴이잖아요. 오펙 플러스 다 합쳐서. 그런데 우리는 빼달라.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지금 부채만 160조가 넘고 있고 국가 수입 비중에서 석유가 97%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석유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돈벌이가 딸린 거예요. 어차피 석유는 공짜고 파면 되는데 결국은 달러를 많이 벌어 들이려면은 그냥 이제 많이 파는 게 장땡인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유가 가격 방어를 위해서 자꾸 이제 판매량을 줄이다 보니까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5월, 6월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감산량 약속을 어겼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우디의 주도적인 그 아래서 대부분 다 했어요. 감산을 거의 다 이행했어요. 97% 수준으로 잘 따라왔습니다. 거의 뭐 드문 사례긴 한데 이번엔 잘 해줬어요. 그런데 이라크만 안 한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열받았죠. 빨리 해라, 제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압박을 줍니다. 7월, 8월은 지켰는데 너 이제 만기가 9월까지인데 9월 달엔 양 확 줄여 이랬더니 좀 뒤로 밀어달라. 도저히 나 그렇게 못한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금 봐달라 이러면서 이라크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징징거리고 있죠. 여기에 또 러시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말을 했는데 노박 장관이 에너지 장관이죠.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내년 유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서 50불에서 55불은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회복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지만 라고 하면서 50에서 55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가 지금보단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말을 했고 석유 수요도 감소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1일에 10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거다. 지금은 감소했다. 여행 출장 감소고 디지털 회의 때문에 아니면 재택근무 때문에 감소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조금
증산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말을 뒤에다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증산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던졌어요. 말로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산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10월부터 아시아 수출 가격을 1.5달러 인하를 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고, 아람코 같은 경우도 이제 비상입니다. 신규 사업을 거의 뭐 전면 중단하다시피 다 줄였죠. 현금 보유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사우디도 마진이 안 난다,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펙 회의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란의 원유 수출 규제가 있어요. 9월 7일 날은 1차 제재를 했습니다. 이제 귀금속, 금속류를 했는데 2차 제재가 11월 중에 나와요. 원유 및 석유 제품은 이제 11월 중에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이란의 보통 이제 석유 고객사가 이제 중국, 인도, 유럽인데 아마 미국에 원하는 제재에 동참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은 이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으로 표가 기운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란 제재가 해제가 되니까 이란산 원유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 그럼 당연히 유가가 또 하락을 하겠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봤을 때 이라크도 증산 희망, 원유도, 러시아도 증산 희망, 사우디도 증산 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유가 하락이 조금 더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유가 방어가 필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가를 지켜야 돼요. 11월 3일 날 국민선거가 있고 12월 9일 날 선거인단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라도 유가를 어떻게 해서든 버티기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무기, 석유, 셰일가스 업체가 이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여기를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또 증시가 하락할 거고요.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마저 있던 이제 그 대중적인 인기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바이든에게 조금이라도 표가 던져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 중에 하나인데, 유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를 트럼프가 잠시적으로 놔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놔둬요. 놔두게 되면은 증시가 하락을 해요.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근데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연준에서 어떤 부양책을 던지지 못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3천억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을 공화당이 내놨지만 결국 거절당했죠. 리젝트 당했는데, 그러려면은 약간의 위기를 만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유가를 하락시키는 거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정당성이 좀 생겨요.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도 됐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무슨 경기 부양이야 라고 하지만, 원유가 하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 건들 것 같고, 건들면은 연준에서 갑자기 부양책을 뿜어내고 공화당에서 만들어낸 경기 부양책을 빨리 속전속결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거를 좀 통과시키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건 어떤 상상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론은 유가를 올려야 된다. 원유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SO라는 게 있어요. 원유 ETF 중에서 거래가 가장 큰데요. 지금 가격이 그냥 원유 가격만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유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수익률이 거의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많이 하죠. 미국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UCO라고 있어요. UCO라고 해서 USO는 이제 유가랑 움직임이 똑같은데 UCO는 2배로 움직여요. 오를 땐 2배, 떨어질 때 2배. 그럼 보다시피 지금 34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유가가 하락하니까 26달러까지 하락을 합니다. ETF 가격이. 이게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레버리지 원유 ETN이 존재하니까 뭐 국내 거로 투자할 수도 있고 여기로 투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 거꾸로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SCO라 그래가지고 이제 WTI 원유 가격에 마이너스 2배로 움직여요. 원유가 1배 올라가면은 2배로 떨어지고, 원유가 1배로 떨어지면 2배로 뛰는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도 이제 인버스 뭐 EX 원유 이런 식으로 해서 ETN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건 뭐냐면 권유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유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증시보다 더 변동성이 심하고 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것도 쭉 봤지만 하락할 이유도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나 연준이 한마디만 던지면 바로 상승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긴장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떠한 이슈가 하나만 벌어져도 유가가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좀 상대적으로 어떤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을 때 제가 말하는 거지, 이거 자체에 투자하는 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원유를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브에서도 이제 원유 파트는 꼭 넣어서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는 좀 잘 지켜보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